A당이 45석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은 그걸 권역별로 나눠줍니다. 6개 권역별로. 그러니까 A당의 45석을 그 당 안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주느냐? 일단 각 정당은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국 단위인데 이제는 권역별로 하는데요. 권역은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불경,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그러니까 호남, 제주,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충청, 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나눠진 6자입니다. 예,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뭐냐?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 달에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사실은 그 안을 약간 바꾼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일단은 새로운 제도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6개 권역별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A당의 45석이 후보의 선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내가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서울 권역에 나갔는데 우리 당이 과연 서울 권역에서 비례대표가 몇 석이나 배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뭐 후보자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후보로 꼭 만들어서 당선시키고 싶은 분들은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배분 방식은요. 앞서 제가 각 정당별로 그죠? 배분되는 방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그냥 정당 안에서 한 번 더 계산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전국 득표율이 아까 20%였습니다. A당이. 근데 A당의 20%가 전국에서 한 500만 표 정도가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고요. 그 500만 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6개 권역별로 받았겠죠. 받아서 그걸 합쳐서 500만 표가 된 건데 가령 서울 권역에서 100만 표를 받았다. 그러면 A당은 서울 권역에 몇 석이 배분되는지를 제가 계산을 보여드리면 뭐 그 방식으로 다른 권역도 해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서울 권역에서 100만 표를 받았다. 500만 표 중에 100만 표. 그리고 지역구에서 서울 권역에서 2명이 됐다. 어느 당이.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비례대표를 계산하느냐. A당이 받은 45석을 그 정당의 전국 득표 중에 서울 권역 득표 500만 표 중에 100만 표죠. 서울 권역 득표 비율만큼 계산을 하고 거기에 지역구 당선자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45 곱하기 500만 표 중에 100만 표니까 0점이죠. 그럼 9석이 됩니다. 9석에 지역구 당선자 2명을 빼면 7석이 되죠. 거기에 그냥 2를 나눠줍니다. 2를 나눠줍니다. 아까 준연동형이었기 때문에 2를 나눠주면 3.5가 나오는데요. 그럼 소수점은 어떻게 하느냐? 1단계에서는 반올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올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 반올림 하면 4석. 일단 1단계로 배분되는 거죠. A당의 서울 권역에 지역구 2명 말고 비례대표가 일단 4명. 이렇게 해가지고 A당이 요 계산법에 따라가지고 경기, 인천 권역, 대구, 경북 권역 쭉 나눠줍니다. 쭉 나눠주고 나면 마찬가지로 A당이 얻은 비례대표 의석이 아까 25석이었습니다. 1차 20석, 2차 5석 해서 25석인데 그 25석을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쭉 계산해서 나눠주고 나면 그걸로 다 나눠지면 끝이고요. 근데 25석을 나눠줬는데 10석 정도가 남았다.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단순 계산하는 겁니다. 이 10석 곱하기 그 당의 전국 득표 숫자를 분모로 하고, 그죠? 분의 서울 권역 득표 숫자, 그러면 0점이죠. 0점이니까 곱하면 2가 나옵니다. 아까 정당별로 배분하는 계산 방식을 똑같이 그냥 그 정당 안에서 권역별로 한 번 더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당이 추가로 비례대표가 서울 권역에 2석이 배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당의 서울 권역 의석은 어떻게 되냐. 지역구 당선자 2명, 1단계로 배분된 거 4명, 거기다가 2단계 배분 2명, 그럼 총 8명. 네, 심화까지 해도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선관위에서 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원리만 알면 되는 거죠. 기본 원리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석패율이라는 게 도입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석패율은 뭐냐? 그야말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당의 일종의 기득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지역구에서 떨어졌는데 석패율로 비례대표로 이렇게 다시 살려주는 그런 걸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석패율이라는 제도는 이번에 도입을 할 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당은 석패율 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은 당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석패율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 당은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홀수 순번은 무조건 여성이거든요. 비례대표 순번에서. 그러니까 짝수 순번에만 석패율이라는 걸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가령 우리 당은 석패율 하겠다. 2번 짝수 순번 2번에 석패율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석패율 2번에다가 비례대표를 다 올리는 거예요. 지역구 후보자들을 다 올립니다. 서울권역에서 나온 그 당의 지역구 후보자를 전부 비례대표 2번에 석패율 순번으로 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어쨌든 그 당의 한 권역에 2개씩, 그러니까 2번, 4번이든 뭐 2번, 6번이든 짝수 번호 중에 2개만 골라서 석패율을 할 수 있고요. 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석패율을 무조건 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제 5%에 미달하면은 아깝게 떨어져서도 무조건 안 돼요. 가령 이제 좀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5% 못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당은 석패율 해봐야 어차피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석패율에서 배제하기로 됐어요. 법에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면 제가 녹색당이니까, 그죠? 녹색당 당원들도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굳이 석패율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그 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그 지역, 예를 들면 A당이 서울 지역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경우, 그 지역구, 그 권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이다. 그럼 그 당이 센 거죠. 가령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될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석패율이 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석패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석패율이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해당 권역의 지역구 후보자가 한 명뿐인 경우도 석패율 적용 대상에서 아예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감안하면 사실 소수정당은 석패율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녹색당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 정당에서 알아서 좀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팁입니다. 진짜 이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다예요. 이번에 올려진 패스트트랙 그 선거법 개정안에 답니다. 불완전한 아니지만 뭐 이 정도라도 되면 좋다고 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어쨌든 이게 비례대표 숫자가 75로 늘어나는데 지금 47에서 75로 늘어나는데 또 비례대표를 밀실 공천하면 어떻게 하느냐, 비민주적으로 공천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의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밀실 공천을 금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독일에 있는 겁니다. 독일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 지도부가 내려꽂는 건 안 됩니다. 당원이나 대의원이나 아니면 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투표로 선출해야만 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만약 이 절차를 안 따를 경우에는 등록했다가도 다 무효됩니다. 다 무효 처리가 돼요. 강력한 조항이죠. 그냥 뭐 이 제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후보 등록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그 당은 비례대표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거를 한다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 통과 안 시키면 또 밀실 공천 하겠죠. 근데 차라리 좀 불안전하지만 연동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밀실 공천까지 금지시키고 만 18세까지 하면은 일석삼조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안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의 효과입니다. 일단 본회의 표결하고 언제쯤 할 거냐. 좀 당겨지면 좋죠. 왜냐하면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당겨지면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내년 1월 말 2월 초 정도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이 정말 마지막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될 수도 있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서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본회의 표결 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보다 연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비례성, 연동성,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나눠준다는 그 원칙이 지금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여론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준연동형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안전하고 불충분하긴 합니다만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되는 제도인데, 이거라도 통과가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제대로 된 연동형으로 수정해보자 라는 여론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준연동형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후에도 또 이 정치제도 관련해서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